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다. 그니까요. 이거 템플 아닙니까? 템플? 여기 사진 제가 있어야 지금 될 입은 것 거요? 같아요. 맞아요. 나이트 템플. 템플 어. 성전기사단을 입은 거고. 네. 근데 이 투구는 성전기사단만 했던 투구는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그냥 왜곡돼서 만들어진 그런 평범한 거고, 복장이랑 활동했던 것이랑 이런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다 굉장히 멋진 십자군. 멋있네요, 진짜. 한 벌 맞춰보세요, 나중에. 다 같이 입고 다니면 더 멋있을 겁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콘스탄티노플과 십자군 전쟁의 흐름. 네. 왜냐면 우리가 다 독립적으로 알아,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이 뭐 이슬람 때 망했어. 이거 알고. 십자군 전쟁으로 이 빼앗긴 거를 되찾으려고 했어. 알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로마가 다 망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으쌰으쌰 일어나서 십자군이 생긴 것 같고, 국토 회복도 다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것 같아서 순서가 꼬이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순서대로 가져왔어요. 자, 보면은 첫 번째가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성전. 화학과 중세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무기. 자, 써있는 그리스의 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자, 먼저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이 발생을 해요. 674년에 생기는데 이거를 콘스탄티노플이 그리스의 불이라는 무기로 방어를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차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이 또 터졌을 때 또 그리스의 불이라는 걸로 방어를 성공해요. 아직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왕국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자, 왜냐면 이때는 그 교황이 우르바노 2세였어요. 이 우르바노 2세가 야, 우리 예루살렘 좀 탈환해라고 갑자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교황이 당연히 그때 힘이 있는데 그 말 들으면 그럴까요?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왠지 있어 보이잖아. 성지 탈환. 그렇지. 듣기만 해도 성전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딱 거쳐가지고 소아시아의 레반트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탈환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거기다가 국가를 또 건설하고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2차 십자군 전쟁은 망합니다. 자, 2차 십자군 전쟁이 몇 년 후에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대실패를 해버립니다. 자, 이때도 똑같이 프랑스, 독일 군대가 똑같이 레반트로 갔는데 패배하고, 이 패배 때문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 얘네가 성전 탈환했든 말든이 아니라 그리스의 불이 뭐냐? 그렇죠. 아마 가장 유명한 무기인데 여기에 대해 추론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가 그리스의 불에 대한,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항상 뜨는 사진이 요겁니다. 네. 항상 떠요. 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분명 인화 무기다. 불을 뿜고 있어요. 네. 그리고 투척이 아니라 불을 뿜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화염 방사기 같은. 맞아요. 거의 근데 이게 파이어베이스네. 최초의 화염 방사기는 또 아니에요. 오. 이거보다 화염 방사기는 더 미리 있었고, 그리고 얘는 함대전에서 유용했다. 그리고 보면은 저 바다 물 속에도 불이 그려져 있죠. 네. 얘는 물에 들어가도 안 꺼지는 불입니다. 와. 그러네. 안 그러면 함대전 할 때 그냥 막 물을 막 퍼다가 뿌리면 되는데 오히려 더 잘 타요. 바다 물 위에서도 타고.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백린이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거지만 백린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백린은 산소랑 닿기만 해도 불이 붙기 폭발하죠. 때문에 그쵸. 이거를 만드는 능력이 없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쏘느냐? 자, 쏘는 장면도 사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약간 우리나라 그 거북선 사파들 보는 것처럼 불을 뿜어내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저 함선이 드로몬이라 부릅니다. 와. 저 로마 제국 때 사용됐던 나무로 겁나 만든 거. 멋있다. 와. 드로몬이 있고 네. 그 앞에 주댕이 같은 게 달려서 뿜고 있죠. 네. 저게 뭐 시폰 혹은 사이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저렇게 쏘아낼 거면 그냥 놔둬서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저 나무로 가려져 있는 곳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쏘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방향이라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쏘는 것도 얼마나 이거를 비밀로 만들었냐면, 우선 저 쏘는 게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자랑 기술자랑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각자 자기 부분을 다루는 정보밖에 없어요. 거의 완전 분업화돼서 자기 일만 해가지고 모든 게 조합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뺏겨봤자 쓸 수 없게 하려고. 오. 가져가도 못 쓴다 너네. 가져가도 못 썼다라는 기록이 있거든. 그래서 아 진짜. 이거를 불가리아인들이 뺏어가요. 800 몇 년에 납포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가져갔지만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 온전하게 가져가는데. 왜냐면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다루는 전문 병사가 아예 병과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와. 자, 그럼 이것의 명칭이 그리스의 불이라는 말은 아까 그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거예요. 그리스는 이거 안 썼어요. 로마가 쓴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의 불이라고 불렀을까?
있을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얘가 왜 그리스의 불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중요하냐를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름들을 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이 비잔틴 자료에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 똑같이 써있는 게 6번 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PYR이라고 보통 읽으면 돼요. 네. 피르가 불입니다. 불은 불인데 그럼 그 길쭉하게 써있는 것들이 이거를 꾸며주는 말인데 첫 번째 써있는 게 피르 탈라시옹. 탈라시옹이 탈라시아가 바다를 말합니다. 이 디아블로의 그 탈라시아 세트랑 상관없어요. 이 탈라사라는 게 이제 바다를 말해서 바다의 불이다. 우선 여기서 이미 바다에서도 쓰고 탄다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써있는 게 피르 로마이콘입니다. 로마이콘은 단어 보면 알겠지만 로마. 그래 로마의 불이다 라는 뜻이라서 그리스의 불보다는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저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게 폴레미콘 피르라 그래서 전쟁의 불. 네 번째 게 아그론 피르.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 젖은 불. 액체 불. 오. 그러니까 이미 액체 상태로 써서 불타는 무언가를 뿜어냈다. 라는 거고 다섯 번째가 피르 콜레티콘 얘는 끈적이는 불 단서가 하나씩 나오죠. 네, 뭔가 끈적인다. 성질이 마지막이 피르 스케바스톤 얘는 만들어진 불 결국에 이 나무기 끈적하고 바다에서 타면서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만들어진 무기다라는 게 나옵니다. 휘발유인가? 휘발유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도 섞긴 했을 거다. 정확히는 그때는 휘발유라기보다는 그 그 원유를 원유 좀 같죠, 원유. 적당히 섞여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원유가 바다에 뿌려줘도 그냥 타면은 타니까 바닷물에서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제가 델리움 포이전을 넣었는데 이걸 넣은 건 저 때도 그 이런 인화무기를 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최초의 인화무기가 사용된 무렵이 저 때예요. 델리움 전투. 근데 이 그림이 왜 재밌냐면 저 가운데 사람 들쳐매고 막 네. 무쌍 찍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소크라테스예요. 아 진짜? 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참여했었을 때였고, 근데 이 재밌는 게 소크라테스의 그 모습을 묘사해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적과 아군을 판단하고 모든 거를 이제 휘저으면서 엄청 무섭게 노려봤대요, 모든 거. 그래서 못 덤벼들었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딱 그리스인이고 레슬링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선 강력해 보이죠. 그렇죠. 그 옛날에 그리스 그림들에 보면은 그리스인들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배 나온 사람도 없고. 그때만 할 게 뭐 있었겠어요? 운동밖에 할 게 없었겠죠. 전자 문명의 폐해입니다. 자, 그러면 저 소크라테스 나왔던 델리움 포이전이 보이오티아라는 곳의 도시에서 한 건데 이 보이오티아라는 사람들이 최초의 화염 방사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 그 구조를 찾아왔습니다. 최초의 이동식 화염 방사 전차의 모습을 모식도가 저렇게 들어있어요. 저게 위에 언제 쓰인 건데요, 저거는? 저게 사용됐던 게 델리움 전투가 기원전 420 몇 년이에요. 그때 쓰인 거예요. 와, 그 무렵에. 진짜? 저게 보면은 왼쪽에 사람 앉아있죠. 네. 저게 뭐 앉아서 쓰라는 것보다 저기 풍모처럼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거고. 근데 큰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무거운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바람 나온 데서 뿜고 있는 밑에가 이제 콜드론이라 써있는 게 보통 그 용광로 같은 거, 가마솥 뭐 이런 뜻. 그래서 저기 불태웠던 게 석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석유나 가솔린이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 투척목이 썼다 말했던 그 피치라는 세상에서 가장 끈적이는 탄소물질. 이것들로 만들어진 불을 뿜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됐던 게 최초의 화염 방사기. 화염 방사기는 기원전 400년부터 있었다. 다음 슬라이드에 그 개발자 있습니다. 개발자가 칼리니쿠스 오브 헬리오폴리스. 사진은 그냥 아무거나 넣었어요. 저 사람 사진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론만큼이나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 칼리니쿠스 이야기랑 결국 최종적인 콘스탄티노플 멸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연구비를 연구자한테 잘 줘야 된다가 나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한 이유는 연구비를 안 줬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네. 일화가 있었는지.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칼리니코스가 이 건축가였는데 요 분이 만들어요. 그리고 콘스탄티아누스 4세한테 가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 만들겠다 하면서 이 정보, 이 만드는 기술을 주고 이게 비전으로 유지가 되면서 뭐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물질이 뭘까를 보면 우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제일 재미있는 힌트가 물에 넣었을 때 불이 붙는다. 여기에서 당시 사용됐던 물질 중에 유력한 후보가 딱 하나가 나왔었어요. 초반에. 뭐죠? 소석회. 소석회? 소석회가 칼슘이랑 산소랑 1대1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화칼슘. 얘는 물에 넣으면은 열을 발생시켜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얘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열을 발생시켜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열이 그 정도로 뜨겁진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바다는 보통 차갑고 물이 많은데 이게 그걸 붙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론을 하고 하다가 이때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기능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딱 하나가 노출이 됐어요. 우선 이 기록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약이랑 똑같이 비밀을 너무 잘 보안을 유지했다가 기록이 안 남은 무기가 그리스의 불이에요. 우리 사약도 제조법이 안 남아 있어요. 사약 제조법 없어요. 그거는 그 허준 이런 데 나오는 네이원 있잖아요. 네. 거기서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외부로 전혀 노출이 안 돼서 지금은 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거였을 오, 것이다. 그래요? 네, 완전히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사약은. 와, 이것도 똑같이 몰라요. 하지만 그 인간들의 집단 지성으로 찾아낸 이 그리스의 물의 성분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인화칼슘입니다.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물질이에요. 화학자들도 저런 거 잘 안 써요, 보통. 네. 왜냐면 위험합니다. 오른쪽에 4개의 마크가 인화칼슘의 안전 기호를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11시 방향에 있는 게 인화성,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부식성, 왼쪽 아래 해골이 급성 독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골 마크 보면은 얘가 중독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나가 아니라 그냥 이건 들어가면 죽는다. 장기적인 독성은 오른쪽 아래 거예요. 저거는 수생 환경 유해. 그래서 환경에 누적되고 결국 그 말은 돌고 돌아 우리한테도 오는 겁니다. 이 4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인화칼슘인데 네. 그럼에도 이게 독성 무기도 아닌데 왜 인화칼슘의 그리스의 불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인화칼슘을 물에 넣으면 기체가 생겨요, 우선. 네. 네. 이 기체가 인이랑 수소가 붙은 우리가 포스핀이라 부르는 건데 얘는 폭발성 기체예요, 우선. 불에 되게 잘 타요. 그리고 인화칼슘 물에 넣으면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합니다. 네. 물질의 사용 주의사항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니 주의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만드는 게 되겠느냐? 기록이 있거나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재료를 제가 써놨습니다. 뭘까요? 저 3가지입니다. 그렇죠. 인화칼슘이니까 칼슘이 있고 인이 있고. 저 이는 소변 그림이에요. 소변에는 인산이라는 형태로 인이 들어있어요. 반응식은 여러분 보고 어지러우면 그냥 제끼셔도 되는데 저 반응을 통해서 생긴다를 묘사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이걸 만들려면 뼈를 분쇄해가지고 네. 저 그림은 인간뼈지만 당연히 인간뼈가 아니라 동물뼈 같은 거 썼어요. 네. 동물뼈 같은 거 말린 걸 분쇄해서 소변이랑 섞어서 끓입니다. 그러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가서 뼈에 있는 칼슘이 소변에 있는 H3PO4라는 인산 형태랑 만나면서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네. 저기서 우리가 산소만 빼주면은 인화칼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산소를 어딘가에서 빼는 도구는 이미 철광석 등을 정련할 때 우리가 코크스라는 탄소 물질을 넣으면은 금속만 만들 수 있다를 알잖아요. 네. 그래 숯을 넣고 밀폐해서 가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반응을 통해서 인화칼슘이 고체 형태로 얻어져요. 와. 소변과 뼈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만든다면 인화칼슘이 당시에 분명히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자명합니다. 와. 그래, 그리스의 불의 핵심적인 성분이 저거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인화칼슘을 써서 그리스의 불로 잘 막았죠. 근데 이게 막는 게 한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뺏기다 보면은 어떻게든 이 기술은 넘어갈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을 나중에 사용하는 게 이슬람이 있어요. 오. 그리스의 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로마의 무기를 이제 이슬람이 써서 십자군을 물리칩니다. 아, 진짜? 그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슬람 쪽은 지식에 대한 탐구욕이 컸고 그리고 이미 모든 지식이 주변에서 흘러 들어온 거였으니까 네. 어차피 내가 이걸 사용해서 유용하게만 쓰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용적인 마인드, 고전적인 페르시아적 마인드.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2차 십자군까지 봤잖아요. 네. 네. 이게 3차 십자군 전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2명. 왼쪽이 살라딘. 살라딘이란 이름이 살라흐 앗딘을 살라딘이라고 해요. 살라딘 이제 보통 창세기 전에 나왔던. 그리고 오른쪽이 그 라요나트 사자시명이라 불렸던 리처드 1세. 이 둘이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었죠. 왜냐면 살라딘은 오늘 각자로만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네. 둘이 붙었을 때는 리처드 1세가 전승무패입니다. 와. 그래요? 그거는 리처드 1세가 진짜 좀 약간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잔인함? 근데 반대로 살라딘은 아주 인격적이고 오히려 기독교에서도 살라딘을 존중했던 누구보다도 신사적이고 기사적인 인물이라고 살라딘을 평가했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은 리처드 1세가 이렇게 날뛰었는데 성공했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답이 써있지만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합니다. 예루살렘은 탈환을 못했지만 아코라는 곳을 차지해가지고 여기를 갖게 되고 4차 십자군 전쟁이 웃겨요. 갑자기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한대. 뺏긴 적도 없는데.
이거는 이슬람에게 뺏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여러 그 국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이때 그 다른 이 다음에 이제 황제가 해야 되는데 반란이 나. 그러니까 야 얘네 뭐지 하고는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이걸 탈환해서 다시 비잔티움을 복구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때 이렇게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4차 때 이제 점령을 하고 라틴 제국이란 게 만들어져요. 네. 이게 또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차부터 이후에 9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네. 근데 4차까지가 그나마 볼만한 거고 5차에서 9차는 뭐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 좀 콩가루 같은 느낌이거나 목적이 없었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왜냐면 이 과정에서 점점 느껴진 게 야 이거 정치가 중요한데 라는 게 이제 4차부터 생겨나가요.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야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지막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이 1453년 보시면 그걸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네. 이 멸망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첫 번째, 근대로 넘어가는 걸 이 시점으로 보는 관점이 많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전쟁의 판도가 이때부터 바뀌어요. 전쟁하는 방식이. 공성전이 사라져요. 이게 그 순간이에요. 자, 공성전이 왜 사라지게 됐는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막 뺏기고 점령하고 했다면 그 유명한 말 레콩키스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콩키스타가 국토 회복 전쟁을 말하는데 네. 그럼 뺏긴 국토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뺏겼던 놈들이 회복할 건데 지금 아직 안 뺏겼잖아. 1450 몇 년까지. 그럼 레콩키스탄 그 이후의 일이냐?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800년 동안 있었던 거고 스페인 쪽 무렵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동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오히려 이 와중에 여기가 연금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 대항은 결국에는 그 스페인 쪽에 대한 빼앗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말은 이 지역을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슬람은 굉장히 많은 네스토리우스가 가져갔던 지식부터 이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얘를 시실리랑 톨레도라는 곳에다가 이 대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레콩키스타를 통해서 이걸 딱 그 점령하고 보니까 얘네가 우리보다 아는 게 많은데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단 놈들의 거 다 불태워버렸다면 씨 이거 태우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나요.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야 이거 뭐라 써있나 좀 잘 알자 해서 번역가란 직업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그게 직업으로서 만들어진 순간이 이 아랍어 좀 알아야 되겠다. 번역 좀 다시 해가지고 보이는 걸로 만들어라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 국토회복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라나다의 항복이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왼쪽에 까만 옷 입은 사람 누가 봐도 쭈글쭈글해가지고 패전한 사람 같고 그렇죠. 네. 오른쪽에 기세등등. 빨간색 옷 입은 남성과 그리고 파란색 옷 입은 여성이 그려져 있죠. 네. 네. 이 빨간 옷 입은 분이 아라곤의 왕이었던 페르디난드 2세 그리고 파란색 옷이 카스티아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 1세. 자, 요 두 명이 되면서 이후에 이야기들이 또 많이 펼쳐지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라나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부 압둘라 무함마드 12세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배경이 더 매력적인 그림이에요. 저 뒤에. 네, 저 뒤에 약간 성책처럼 보이는 건물 있죠. 네. 네. 저게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그 막 드라마에도 진짜? 나오고 막 그 기타 노래도 있고 하잖아요. 어. 저게 알함브라 궁전 찾아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라나다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저 그라나다 도시와 알함브라 궁전이 배경에 그려져 있는. 와. 그래서 그라나다의 항복인 그림입니다, 이게. 이야. 자, 이걸 통해서 스페인이 통일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 그리고 과정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톨레도 탈환 사건입니다. 자, 톨레도 탈환 이건 이제 모자이크화처럼 이제 타일화를 한 건데 카스티아 왕국에서 이제 알폰소 6세가 탈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얻게 된 문학 자료가 뭐냐?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것에 대한 문헌들이 발견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슬람 최고의 대의학자였던 이븐 시나 아까 아비센나가 이븐 시나예요. 이 사람의 의학 서적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발견된 게 아까 자비르 이븐 하이안의 연금술과 화학 서적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알 하젬이라는 이분이 광학 같은 거 약간 금서 같은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학에서 나오죠. 알 콰레즈미 대수학을 만들었던 분. 이분들의 책이 발견되면서 이미 지능지수 떨어지고 감 잃어버렸던 유럽이 다시 정신 차리는 계기가 이 사건이에요. 이 도서관에 있는 걸 통해 끊겼던 지식이
수백 년을 거쳐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발전을 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암흑기가 오기 전까지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와. 자, 서양 학문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함락됐는가 그리고 어떤 화학 물질이 사용됐는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가 콘스탄티노플의 사진입니다. 저 왼쪽 게 콘스탄티노플의 모습이고요. 네. 주변에 까만색으로 선이 쭉 둘러져 있죠. 네. 네. 저게 성벽이에요. 오. 축척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저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그냥 반듯하게 도시를 거쳐가도 4km쯤 돼요. 그러니까 대충 막 10몇 킬로 되는 성벽을 지어가지고 막고 있던 거고 네. 이렇게 됨에도 당할 수밖에 없던 게 오른쪽 그림이 이 마지막 함락하던 순간에 쳐들어온 모습입니다. 오. 그 땅 위에 초록색으로 막대기 그려진 거 다 이슬람 쪽의 지상군이고요. 그리고 바다에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이슬람 함대. 그리고 빨간색 선 몇 가지 그냥 찍찍 그려진 게 콘스탄티노플의 방어군입니다. 와. 세력 차이가 이미 너무 났어요.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났어요. 그럼에도 함락되지 않고 버티게 됐던 거는 이 콘스탄티노플이 엄청나게 거의 뭐 통곡의 벽이라 불릴 정도의 그런 방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오도시안 성벽이라고 부르는 거대 성벽입니다. 자, 이 성벽이 오른쪽 그림처럼 다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자도 놓여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함락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진짜 그래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거의 뭐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어요. 이야. 성벽을 넘을 수는 없어요. 이걸 부셔야 돼. 그렇겠네요. 부셔야 들어갈 왜냐면은 수 뭐 일단 넘으려고 해도 물에 일단은 빠져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때 이미 그래도 잘 막았던 게 병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쪽은 그 군인이 1만 명, 그리고 우리가 밀리샤라고 부르는 그 뭐 민병대 뭐 그런 거 시민 소집한 거 그게 3.5만 명, 배는 26척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들은 기록마다 굉장히 다른데 최대치로 본다면 군인만 13만 명. 와. 그리고 배가 갤리선이 31개고 작은 노젓는 배가 95척이었어요. 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해전만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님 정도가 아니면 뒤집기가 불가능한 병력 차이. 자, 근데 이게 딱 결국엔 져요. 지면서 로마 제국의 그 수천 년, 천몇백 년의 역사가 마무리가 내리고 종말이 되고 근대로 넘어가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군사 역사에서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데 네. 이때까지는 그 이전에 손자병법 같은 거 봐도 수비군보다 3배의 병력이 있어야지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성을 함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또 반지의 제왕을 보더라도 네. 헬름역국 공성전에서 훨씬 적은 병력으로 막아내잖아요. 네. 네. 수비가 쉬웠던 거예요. 헬름역국도 이 폭탄 들고 온 우루카이가 들어가면서 성벽이 날아가죠. 그러면서 그렇죠. 급격히 밀려가지고 최종 방어선에 가잖아요. 네. 성벽만 보호하면 돼요. 그 말은 성벽을 뿌갤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떤 병종이 핵심이었냐? 기병입니다. 역시나 아직 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기병을 부르는 명칭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카타프락토이. 결국에는 기병이 핵심이었고 이 기병 문화는 당시 유럽에서도 계속 사용이 됩니다. 네. 기병은 성을 단단히 지킬 때 이렇게 나와서 후두둑 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벽만 뿌개면 되는 거야 지금. 네. 성을 뿌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포. 대포 갖다 이렇게 탁 던져. 대포가 이때 탄생합니다. 대포가 처음 만들어진 순간이에요. 와. 물론 화약이 발견되었던 먼저 발명된 중국에서는 네. 쏘아내는 거나 신기전이라든 이런 형태 우리나라의 무기로는 신기전이지만 거기도 막 화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지만 진짜 대포 막 이만한 거 그냥 확 쏘는 거 그것도 저 성벽을 부시려면 정말 큰 걸 쏘야 돼요. 이 큰 게 철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네. 돌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석포라 불러요. 사석포. 네, 이 돌로 된 대포를 쏘는 거.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 대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저기 말씀하신 우르반 대포. 이게 쏘고 재장전이 3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 풀가동하면 하루에 7발 쏠 수 있었어요. 근데 저게 한 대가 아니었던 거야. 저걸 우당탕 계속 쏩니다. 왜 재장전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게 엄청 무겁고 커요. 그리면 이런 대포 같지만 돌의 그 직경이 75cm. 이만한 돌덩이를 몇 킬로미터를 날릴 정도니까 각도 맞추고 쏘면 그 다음에 이게 틀어져. 그렇죠.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틀어지면 재조정을 또 해. 왜냐면 이게 약해서. 이걸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못 쐈었어요. 근데 이 우르반 거포가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든 사람의 이름이 우르반 혹은 오르반 둘 중 하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분이 어디 쪽이냐? 또 우리 뱀파이어
하는 데는 그 트랜실바니아 쪽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아까 말했던 네. 연구비가 중요하다. 이게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오르반이 주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과정이었냐? 원래는 도시 공격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는데 네. 네. 1년 전인 1452년에 이 비잔틴 제국에 찾아가요. 내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비잔틴 제국이 그 콘스탄티노스 11세였는데 네 급여가 너무 높아서 내가 지금 상황으로 우린 못 준다. 그래서 나에게 돈 줄 사람 어디 있는가를 나간 게 이슬람. 와. 이슬람에 갔더니 돈 줄게 해서 거기서 이걸 만들어요. 야, 이슬람은 그때도 지금도 돈이 많았군요. 그렇죠. 이걸 만들면서 아예 그 포병대인 바실리라 부르는 병가도 만들고 네.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옮기는데 3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콘스탄티노플 가져와야 되잖아. 네. 소 60마리가 끌고 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행렬을 갖고 와요. 와서 설치를 하고 발사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게 딱 쏘면 성벽 타겟 딱 하면 저기 맞느냐? 아닙니다. 맞을 때까지 그냥 줄창 쏜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쏘니까 오히려 미치는 거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계속 나고 막 뭐가 굴러가 무너지고 소리가 끝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벽이 딱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로 이제 기병대가 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와. 성벽을 무너뜨린 게 핵심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진짜 어떻게 날리냐. 네. 이걸 날리려면 얼마만큼의 화약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 기인도 있느냐. 있더라고.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 세상에 없는 건 없습니다. 오르반 거포 탄도학 연구 논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겁니다. 와. 그림만 몇 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논문에서. 제가 혹시나 궁금하실까 밑에 레퍼런스를 넣어놨는데 이 대포를 발사하는데 화약이 얼마 필요했냐? 흑색 화약 177kg을 써야 됩니다. 한 번 쏘는데. 와. 177kg의 화약을 넣어서 쏘는데 대포가 멀쩡할 리가 없겠죠. 3시간마다 손질을 해야 돼요. 말이 되나? 네. 돌의 무게, 아까 크기가 75cm라서 큰가? 할 수 있잖아요. 무게 600kg입니다. 이야. 600kg짜리 돌을 발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날아가야 되느냐? 대포가 500m 거리에서부터 발사하고요. 네. 성벽에 9.15m 높이 지점에 구멍을 뚫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쭉 날아가가지고 성벽 중앙 부분을 부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려면 얼마나 빨리 돼야 가는가를 계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포신의 길이가 8.5m입니다. 대포의 길이가. 이렇게 들으면 이 길이가 감이 오기 시작하죠. 폭탄 발사 초기 속도가 216m/s라고 추론이 돼요. 이걸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발사에서 나오는 소리가 120dB이래요. 이거는 120dB이면 고막 완전히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 정도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자야 되는데 꽝 하면서 막 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정신적으로 깎여 나가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정신적으로 깎여 나가겠다. 와. 이때 기록이 40 스타디움 밖에서 들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한 7km 돼요. 와. 7km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여기 사용된 화약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흑색 화약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흑색 화약인데 우리가 이 건파우더라고 중국에서 먼저 발견됐었죠. 근데 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화약에 대해 오해하시는 게 폭발에서 나오는 불과 이런 충격 때문에 뭔가를 쏘아낸다고 보지만 네. 실제로는 저 가루가 불타면서 만들어지는 기체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간략화시킨 게 공기총인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맞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표준 상태를 가정하자고요. 표준 상태는 우리 화학에서 말하는 25도, 1기압, 우리가 이렇게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온도. 그때 만약에 1g 정도 되는 이 흑색 화약이 탔다. 그러면 한 300ml 정도 기체가 나와요. 네. 300ml면 이거 한 컵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g만 넣었을 리가 없잖아. 177kg였잖아. 부피의 비율만 보면 약 한 200배 정도가 올라가요. 제가 계산한 건 표준 온도일 때 부피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색 화약이 타면 온도가 뜨겁잖아. 네. 온도가 높으면 기체는 팽창을 하죠. 그쵸. 네. 그럼 그 온도에서의 부피를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흑색 화약의 연소 온도가 2200도입니다. 와, 진짜 높네.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3000도 넘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 폭발물의 세기 비교 중에 온도도 비교 기준으로 가서 높은 건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런 거 5000도까지도 가요. 근데 이 온도에서 얼마냐? 2265배로 팽창합니다. 부피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부피면은 이거 2265개만큼이 한 번에 그 공간에 빵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어나는구나. 대포를 팍 밀어내는 거죠. 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무기였다면 이 만드는 방법은 기록이 돼 있느냐? 기록이 있어요. 로저 베이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로저 베이컨 그림 딱 봐도 흑색 하역 발견했구나 싶은 사진이 있어요. 놀란 거야, 터져서.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오른쪽 위에 정체불명의 글이 써 있죠. 네. 네. 저거를 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암호문이에요. 로저 베이컨이 이 이야기를 암호로 바꿔가지고 숨겨놨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한 게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제가 주황색으로 써놓았던 살리스 페트라라는 게 솔트피터, 그 초석이고 밑에가 목탄, 유황. 이 세 가지 조성은 지금도 사용되는 흑색 화약의 조성이고 메인 조성. 그리고 이 문헌에서는 초석과 숯과 유황을 7대 5대 5로 넣으라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넣어요. 지금은 초석을 훨씬 많이 넣습니다. 초석을 75%, 숯을 15%, 황을 10%를 넣어요. 네. 근데 왜 저렇게 써 있냐? 이것도 연구한 사람들 말로는 그 당시 순도를 고려했을 때 저렇게 넣어야만 했었다. 최고 효율이었다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엔 대포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제 공성전을 하면 안 돼. 공성전 해봤자 남는 건 무너진 성벽밖에 없어요. 이겼지만 성벽은 다 무너졌다. 그렇죠. 이건 망한 거잖아요. 네. 성벽의 안 속에 만들려고 야 밖에서 싸우자. 이걸로 바뀐 거예요. 네. 기병이 화상 나가서 대포부터 깨부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전이라고 부르는 걸로 문대가 바뀌어요. 그럼 대포부터 깨부심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포를 좀 빨리 옮길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싼 걸 안 당하지는- 날릴 텐데. 그렇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핸드 캐논이 등장합니다. 아. 네, 왼쪽 그림 핸드 캐논이 대포의 다음 단계예요. 오. 핸드 캐논이란 이름처럼 총처럼 방아쇠가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진짜 작은 대포를 들고 쏘는 거였어요. 이게 발달한 게 16세기가 되면 아르퀘부스라는 오른쪽에 그림처럼의 핸드건으로 바뀝니다. 이 아르퀘부스란 뜻이 갈고리가 있는 총이라는 거라서 네. 총신 아래 갈고리가 달려갖고 반동을 줄이려고 쓰는 거예요. 오. 이때는 이제 견착 딱 봐도 엉망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이게 17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스킷, 그 총사들, 네. 머스킷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동성이 사격무기랑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편제에 넣어야겠죠. 자, 굉장히 멋진 게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테르시오 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게 삼총사처럼 3인조 세트로 돌아다녀요. 저렇게. 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 로델레로라고 부르는 게 이 방패병이에요. 우리 그 전사 밀리의 기본 세팅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맨 앞에 서죠. 네, 건방병이 있고 그리고 창병이 있습니다. 파이크병. 얘는 가까이 못 오게 막는 거. 얘네들이 막는 동안 총병이 탕 쏘는 겁니다. 이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편지였거든요. 네. 여기 필요한 게 베테랑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사실 베테랑은 로마 때부터 있던 그런 용어지만 네. 베테랑이라는 편제가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이걸 지휘할 수 있는 노련한 숙련병이 들어갑니다. 와. 그래서 계속 진영을 바꾸면서 밀고 막고 찌르고 쏘고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 테르시오 편제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장다름이랑 윙드 후사라 같은 애들이 다 죽어요. 오. 기병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기병 시대와 봉건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이 나오면서부터. 자, 이런 과정으로 되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유명하죠. 토마스 네. 아퀴나스. 아마 학교에서 배울 텐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제자. 아, 그래요? 네, 제자고 한 손에는 교회를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앙과 철학 네. 혹은 과학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지. 인간이 이거를 판단할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 그렇죠. 이 과정, 경험론자들이 나왔던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봤던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저분이 뭘 들고 있습니까? 면도칼. 네, 저분이 오컴입니다. 아. 윌리엄 오컴이 이 시대예요. 스콜라 철학자예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옛날 사람이에요. 맨날 오컴의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뭐 불필요한 가정을 배제하라 막 맞아, 이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진짜네. 네, 저 오컴이 신학자였고 경험론을 통해서 스콜라 철학의 전환점을 지시했던. 오. 이 스콜라 철학이 되면서 이제 좀 종교랑 비빌 수가 있게 된 거고 이때부터 남은 거 연금술의 발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종교도 날 탄압 안 해. 그럼 조금씩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꿈은 다음 시간에 본다면 금방 망해버립니다. 아. 자, 그래 여기를 정리하자면 우리의 이제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이 과학입니다. 과학의 옛날 이름이 자연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학. 이 두 개를 신성과 이성의 조화가 된 게 스콜라 철학.
그래서 완전히 대립하고 있던 두 가지가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신학자들도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자들도 나름의 종교적인 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될 것 같지만 이제 전 유럽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기로 하고 2번 정도 더 남았나요? 한 번이면 돼. 한 번 더 장 교수님을 모시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